경찰 핫라인으로 걸려온 전화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한 남성이 교환원에게 이웃집 헛간에서 며칠째 심한 부패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다. 그는 냄새가 점점 더 심해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지에 들어서기 전부터 냄새가 느껴졌다. 신고자는 최근 뉴질랜드 와이라라파 시골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온 새로운 이웃 제임스 리였다. 그가 불평한 헛간은 그 지역에서 알려진 인물인 현지 농부 토마스 그린웨이의 소유였다. 7년 전 토마스는 아내 엘라이자를 잃었다. 당시 경찰은 레무타카 고개에서 그녀의 차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실종으로 간주했다. 토마스는 의기소침해 보였고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았다. 냄새에 대한 순찰대의 질문에 토마스는 주저없이 아마도 최근 자신의 부지에서 죽은 동물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경찰은 헛간 주변을 확인했지만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냄새의 근원지가 내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헛간 안, 낡은 도구와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 한 경찰관이 금속 해치를 발견했다. 해치 덮개를 열자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 작은 콘크리트 지하실에서 인간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며칠 후 감식을 통해 발견된 여성이 지난 7년간 실종 상태였던 엘라이자 그린웨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경찰 핫라인으로 걸려온 평범한 전화 한 통은 그 지역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수사의 시작이 되었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농부 토마스 그린웨이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린웨이 가족의 농장은 와이라라파 시골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목초지, 여러 채의 낡은 건물, 그리고 주택이 있는 넓은 부지였다. 엘라이자 그린웨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농장을 물려받아 직접 경영했다. 그녀는 재정, 은행 계좌, 토지 관련 서류를 직접 관리했다. 이웃들은 그녀를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평했다. 그녀의 남편 토마스는 보통 법률 및 재정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구매, 수리, 장비 관리 등 일상적인 농장 일만 맡았다. 2015년 봄, 가족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다. 엘라이자는 토마스와 오랫동안 기다려온 첫 아이를 잃었다. 이는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 사건 이후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내성적으로 변했으며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의사들은 나중에 그녀가 심각한 정서적 불안 상태와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확인했다. 그때 토마스는 처음으로 모든 대외적인 일을 혼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행에 더 자주 가고 변호사와 상담하기 시작했다. 이웃과 지인들에게는 엘라이자가 회복될 때까지 그냥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였다. 누구도 그의 말을 의심하거나 서류를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몇 년이 지나 공식 수사가 시작된 후에야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토마스가 토지 구획을 재등록하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농장을 분할하고 그 일구를 매각하는 거래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2015년, 2016년에는 모든 서류가 합법적으로 보이고 불필요한 주목을 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누구도 토지 거래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2016년 중반 무렵에는 엘라이자를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토마스는 이웃들에게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어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그의 말을 믿었다. 농장은 운영되었고 농장 일은 평소대로 진행되었으며 토마스는 피곤해 보였지만 상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겉으로 평온한 삶 뒤에는 전혀 다른 현실이 숨겨져 있었고 그 세부 사항들은 경찰이 그린웨이 가족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었다. 2016년 5월 19일 오전 10시경 토마스 그린웨이는 아내의 실종 신고를 위해 지역 경찰서에 갔다. 신고를 접수했던 경찰관은 나중에 토마스가 약간 당황하기는 했지만 침착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전날 저녁 엘라이자와 다툰 후
그녀가 갑자기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토마스는 최근 몇 달간 엘라이자가 우울한 상태였으며 그녀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말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아침부터 그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엘라이자의 전화가 서비스 지역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초기 반응은 일반적이었고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날 경찰관 그룹이 간단한 조사를 위해 그린웨이 농장으로 갔다. 그들은 집, 부지, 그리고 농장 건물을 확인했다.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고 집은 다툼이나 혼란의 흔적 없이 깔끔했다. 토마스는 자발적으로 경찰관들을 안내하며 침착하게 질문에 답했고 대화를 피하지 않고 요청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보여주었다. 이때 경찰관들은 상당히 피상적인 조사에 그쳤다. 당시 상황은 범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 수색은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웠다. 조사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토마스 또한 현장에서 간단히 신문을 받았고 사건의 시간 순서를 반복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그의 진술이 기록되었다. 이 순간 경찰 중 누구도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야기는 설득력 있게 들렸고 이웃들이 묘사한 상황과도 잘 맞아떨어졌다. 이 단계에서 엘라이자 그린웨이의 실종은 경찰 보고서에 가족 갈등 후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일반적인 가족 문제로 기록되었다. 경찰관들은 그녀가 곧 스스로 집으로 돌아오거나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날 아무도 이 실종을 심각하거나 특이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 토마스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곧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이 상황을 더 자세히 조사하면서 초기 결론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첫 번째 단서들이 나타날 것이었다. 신고 접수 후 첫 24시간은 긴장된 기다림 속에서 지나갔다. 친척, 친구, 경찰은 엘라이자 그린웨이가 스스로 집으로 돌아오거나 적어도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기 위해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마스 자신은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침착함을 유지했고 수사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계속해서 경찰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이 상황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경찰서는 적극적인 조치에 착수하고 그녀의 가능한 모든 이동 경로를 확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엘라이자가 실종된 지 약 48시간이 지났을 때 경찰 순찰대가 그녀의 차를 발견했다. 차는 그린웨이 농장에서 약 50km 떨어진 외지고 음산한 곳인 레무타카 고개로 가는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 장소는 통신 상태가 나쁘고 지형이 험난한 외딴 도로 구간으로 지역 주민과 경찰에게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바로 이곳에서 차가 발견되자 경찰관들은 즉시 불안감과 함께 수많은 추측을 하게 되었다. 엘라이자의 차는 마치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곧 돌아와 길을 계속 가려 했던 것처럼 보였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고 열쇠는 여전히 시동장치에 꽂혀 있었다. 차 안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좌석에는 서류가 든 가방, 돈이 든 지갑, 휴대폰, 그리고 따뜻한 재킷이 놓여 있었다. 어떤 물건도 옮겨지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 닿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엘라이자가 오랫동안 떠날 계획 없이 차분하고 자발적으로 차를 떠났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차가 밤새 이곳에 서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유리창에는 아침 이슬이 두껍게 맺혀 있었다. 경찰은 신속하게 차량 발견 장소 인근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갓길, 인근 숲, 도로의 모든 미터와 주변 지역을 꼼꼼히 조사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린 후에 이동 경로에 대한 단서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작업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동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부러진 나뭇가지도, 신발 자국도, 심지어 최근에 누군가 지나갔다는 미미한 흔적조차 없었다. 마치 엘라이자가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동시에 경찰은 차에서 발견된 휴대폰을 확인했다.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고 기지국 신호로 위치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경찰관들은 레무타카 고개의 외딴 위치와 험난한 지형 때문에 그곳에 이동통신이 불안정하고 어떤 곳에서는 아예 터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휴대폰 통신망으로 추적할 가능성은 희박했다. 이 상황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엘라이자가 통신이 잘 안 되고 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곳에 왔을 수 있다는 가설을 다시 한번 뒷받침했다. 한편 현장 조사와 병행하여 경찰서에서는 추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엘라이자의 주치의와 다시 연락했고 그는 그녀가 오랫동안 심각한 정서장애를 앓았으며 심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고 고립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진술은 그녀의 폐쇄성과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꺼리는 태도를 이미 언급했던 이웃과 지인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가 자발적으로 실종되었다는 가설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었다. 경찰은 점차 엘라이자가 스스로 익숙한 삶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차가 발견된 장소도 한몫했다. 레무타카 고개는 오랫동안 흔적 없이 사라지기에 적합한 외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경찰관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많은 이들이 다른 시나리오는 상상할 수 없다고 공공연히 인정했다. 저녁이 되자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마친 수사팀은 사진, 영상자료, 각 활동에 대한 설명을 첨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서류들은 부서장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즉시 향후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경찰관들은 자원봉사그룹, 헬리콥터, 경찰견을 동원한 대규모 수색은 의미가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눈에 띄는 범죄의 흔적이 없고 상황의 정서적 배경이 평온하며 남편의 말에 모순이 없다는 점이 자발적 가출이라는 초기 가설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렇게 토마스 그린웨이가 처음에 진술한 사건의 버전은 공식적인 확인을 받았고 가장 가능성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경찰에게 이것은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건의 결말이었다. 수사에 참여한 누구도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토마스의 진실성을 의심하거나 다른 가능성을 찾을 이유를 보지 못했다. 이야기는 완전히 마무리되고 이해된 것처럼 보였으며 추가 수사는 형식적인 절차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날 가능성을 기다리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그 순간 시간이 지나면 사건을 완전히 뒤집고 수사 참여자 모두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전혀 새로운 정황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엘라이자 실종 후 첫 며칠 동안은 이야기가 이미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했으며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발견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엘라이자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다는 공식적인 가설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표준 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그 규정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었다. 실종 사건의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척, 이 경우에는 남편인 토마스 그린웨이였다. 비록 그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고 수집된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경찰은 형식적으로 그를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2016년 5월 20일 수사관들은 토마스의 농장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날 이른 아침 한 무리의 경찰관들이 모든 건물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그의 부지에 도착했다. 작전에는 아주 미세한 흔적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경찰견 부대가 투입되었다. 토마스는 경찰의 조치를 짜증내거나 수사관들의 작업을 방해하려는 시도 없이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자발적으로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고 모든 찬장과 방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컴퓨터와 개인 물품을 보여주었다. 집 수색은 성과 없이 끝났다. 경찰관들은 의심을 살 만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 주택 점검 후 경찰관들은 농장의 나머지 건물들을 조사하러 갔다. 부지 맨 끝에 서 있는 낡은 나무 헛간이 특히 주목을 끌었다. 그 헛간은 당시 매물로 나와 있던 비어있는 이웃 부지의 경계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헛간 자체는 낡은 장비, 비료, 연료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토마스는 최근 농기계 작업을 위해 질산염 몇 포대와 디젤 연료통 몇 개를 그곳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경찰관들이 헛간 문을 열자 디젤과 질산염의 강한 화학물질 냄새가 즉시 그들을 맞았다. 처음에는 경찰관들이 직접 건물을 조사하려 했지만 흩어져 있는 장비, 연료통, 포대 외에는 특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때 수색의 철저함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 수색견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견 부대의 작업 시도는 즉시 실패했다. 개는 강한 화학물질 냄새를 이기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잃었다. 경찰견 담당관에 따르면 동물은 이런 조건에서 어떤 냄새도 구별할 수 없었다. 경찰관들은 개를 다시 투입하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동물은 헛간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불안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이 상황을 그 시점에서 헛간 조사를 충분한 근거로 간주했다. 그런 다음 경찰관들은 차고와 부지의 다른 농장 건물들을 주의 깊게 조사했다. 농기계, 도구, 그리고 인접한 지역을 점검했다. 조작의 흔적이나 의심스러운 활동은 발견되지 않았다. 집 주변과 차고는 질서정연했으며 이는 서두르거나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하려는 시도를 암시하지 않았다. 하루가 끝날 무렵 수사관들은 결과를 요약했다. 수집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토마스가 엘라이자의 실종에 연루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어떤 징후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의 행동, 집과 농장에서의 다툼 흔적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는 점은 경찰이 그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의심할 이유를 주지 않았다. 직원들은 이 단계에서 남편에 대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고 간주했다. 경찰은 공식 문서에 토마스 그린웨이와 그의 농장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며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헛간의 조사 조건은 상세히 기술되었고 화학물질 냄새로 인한 수색견의 작업 불가능은 객관적인 장애물로 인정되었다. 당시 수사관들은 상황이 명확하고 설명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헛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날 토마스 그린웨이는 공식적으로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말의 신빙성과 행동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수사 단계에서 경찰에게 이야기는 완전히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보였다. 수사팀 중 누구도 바로 그 순간 사건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지기 전에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다. 경찰이 토마스 그린웨이가 아내의 실종과 관련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신한 후 유일한 수색 장소는 레무타카 고개만 남게 되었다. 그곳에서 발견된 차는 수사의 유일한 실질적인 단서였고 경찰의 모든 자원은 바로 그 방향으로 집중되었다. 작전은 엘라이자의 차가 발견된 지 3일 후에 시작되었다. 수색 구조대는 경찰관, 지역 자원봉사자, 그리고 험준한 산악지형에 익숙한 구조대원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조만간 여성의 흔적을 찾아 그녀의 경로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수색 초기 단계부터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혔다. 첫날부터 경찰견 부대가 수색에 투입되었다. 경찰관들은 특별히 훈련된 개들이 차에서 냄새 흔적을 빠르게 포착하여 엘라이자의 정확한 이동 방향을 알려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치 못했다. 수색견들은 자신있게 작업을 시작했지만 차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마치 엘라이자의 흔적이 허공에서 갑자기 끊어진 것처럼 행동했다. 경찰견 담당관들은 매번 차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며 여러 번 시도했다. 그러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나중에 경찰견 부대의 공식 보고서에는 설명이 추가되었다. 여성이 실종된 직후 내린 강한 비가 가능한 모든 냄새 흔적을 씻어내거나 상당히 약화시켰다는 것이었다. 또한 고개 지역의 특징인 돌이 많은 토양과 계속해서 바뀌는 바람도 한몫했다. 이로 인해 개를 이용한 추가 수색은 거의 무의미해졌다. 경찰견 담당관들은 반복적인 시도를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경찰은 이를 계속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수색 활동은 전면적으로 계속되었다.
헬리콥터에서 고해상도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지역의 모든 평방미터를 조사했다. 지상에서는 자원봉사자와 구조대원들이 모든 오솔길, 협곡, 경사면을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수색 참여자들은 의류, 개인 물품,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 등 어떤 단서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나아갔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작전 참여자들의 확신은 줄어들었다. 수색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그 후 또 일주일 연장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치기 시작했고 점차 집으로 돌아갔다. 구조대는 이런 조건과 접근 방식으로는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인정해야 했다. 단 하나의 단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엘라이자 그린웨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거의 3주 후 경찰은 적극적인 수색 단계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최종 보고서는 간결했다. 다툼이나 폭력 행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실종자가 고개에 머물렀다는 증거도 없었다. 엘라이자는 공식적으로 행방불명으로 선언되었고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기록 보관소로 이관되었다. 토마스 그린웨이는 점차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다. 이웃들은 그를 심각한 상실을 겪은 사람으로 보는데 익숙해졌다. 그는 농장을 거의 떠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어난 일에 대한 대화를 피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그는 동정과 존경을 받을 만한 슬픔에 잠긴 호라비가 되었다. 아무도 그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 사건에서 가장 긴 단계인 7년의 침묵이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아무도 엘라이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고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에 잊히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아무도 수년 후 이 침묵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깨질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다. 엘라이자가 실종된 지 7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토마스 그린웨이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농장에서 혼자 살았고 누구를 집에 초대하는 것을 피했지만 부지 밖에서의 교류를 멀리하지는 않았다. 마을에서는 그를 우체국, 상점, 주유소에서 자주 볼 수 있었다. 항상 예의 바르고 단정하며 차분했다. 2023년 경찰이 사건을 재개하고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을 때 수사관들은 그린웨이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지적할 무언가라도 듣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린웨이의 농장은 이웃집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외딴 시골 지역에 있었다. 사람들은 따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토마스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한 모든 판단은 우연한 대화, 시장에서의 소식 교환, 시골길에서의 마주침 등 드문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가장 가까이 살던 나이든 이웃 여성은 그린웨이를 드물게 보았다고 말했다. 주로 그가 그녀의 울타리를 도와주거나 한 번은 마을까지 태워다 줬을 때였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토마스는 조용하고 단정하며 차분한 사람으로 항상 인사하고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서 이상한 점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덧붙였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그저 더 조용해졌을 뿐이에요. 근처에 큰 목초지를 소유한 다른 이웃도 거의 같은 말을 했다. 토마스는 시끄러운 작업을 하지 않았고 손님을 초대하지 않았으며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가끔 동물 사료를 사러 오거나 장비 수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 남자는 그를 규칙대로 살고 모든 것을 차분하고 서두르지 않고 하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2020년에 근처 부지를 구입한 젊은 부부는 다른 주민들로부터 그의 사연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토마스는 그들에게 고독을 선호하지만 동시에 친절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는 가끔 그들에게 채소와 과일을 가져다 주었지만 절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짧게 이야기하고 떠나는 것을 선호했다. 그는 두려움이나 죄책감 때문에 은둔하려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냥 혼자 살면서 동료를 찾지 않는 거죠. 라고 그들은 진술했다.
신문 중에 땅에 관한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몇몇 이웃은 그린웨이의 농장이 예전보다 훨씬 작아졌다고 언급했다. 한 원주민의 말에 따르면 그는 오래전에 영토의 일부를 팔았다고 하는데 혼자서 모든 농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모두에게 그것은 엘라이자의 실종과 관련 없는 오래된 일이었다. 경찰은 이 발언을 기록했지만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수사관들은 공식 데이터도 확인했다. 모든 서류는 완벽해 보였다. 세금은 납부되었고 재산은 정확하게 등록되었으며 부채는 없었다. 토마스는 흠잡을 데 없이 행동했다. 처벌받은 적도, 법을 위반한 적도, 의심의 여지를 준 적도 없었다. 그의 삶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 보였다. 특히 7년 동안 그린웨이가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지역 주민들의 눈에는 그는 상실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정직하고 차분하며 약간 내성적이지만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불렸다. 아무도 그에게서 위협이나 비밀스러움을 보지 못했다. 1년의 신문이 끝날 무렵 경찰은 명백한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토마스 그린웨이는 흠잡을 데 없이 행동했다. 그를 둘러싼 어떤 이상한 점, 갈등, 불만, 심지어 사소한 소문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마치 수사관 앞에 정말로 이 7년을 고독과 평온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바로 이 평온함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안한 점이 되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한 사람이 흠잡을 데 없어 보일 때, 해답은 그의 외적인 삶 너머 아무도 보지 못하고 결코 확인하지 않은 것들 속에 있어야 한다는 느낌이 남는다. 2023년 8월은 토마스 그린웨이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7년간의 평온한 삶 끝에 그의 고립은 갑자기 깨졌다. 그 원인은 경찰의 조치도 우연도 아니었으며 단지 상황의 연속이었다. 오랫동안 비어있고 매물로 나와 있던 이웃 부지로 리 가족이 이사 온 것이다. 새로운 가족의 이사 자체는 경찰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의문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자주 땅을 사고 건설을 시작했으며 이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토마스에게 이웃의 등장은 심각한 문제였다. 원인은 건물의 위치에 있었다. 토지 분할 이후 토마스의 부지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낡은 나무 헛간은 이제 그의 영토 경계, 즉 경계선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 헛간은 단지 버려진 건물이 아니었다. 토마스는 계속해서 그곳을 방문했고 장비, 비료, 농약 등을 보관했다. 바로 이 때문에 근처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이 그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었다. 이웃 부지로 이사온 리 가족은 가능한 한 빨리 새 집을 짓기 시작하고 싶었다. 법에 따르면 모든 주거용 건물은 부지 경계에서 4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다. 나중에 경찰이 검토한 문서에는 리 가족이 최소 허용 거리인 경계에서 정확히 40m 떨어진 곳에 임시 주거용 트레일러를 설치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들은 실용적인 이유로 그 장소를 선택했다. 도로와 수원 그리고 연결된 공공시설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들 중 누구도 경계 바로 너머에 미래 수사의 중심이 될 낡은 헛간이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토마스에게 이것은 그가 헛간을 계속 방문하는 것이 새로운 이웃의 주목을 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전에는 주변이 비어 있어 아무도 그가 얼마나 자주 헛간을 방문하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의 모든 방문은 낯선 눈에 띄일 수 있었고 토마스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리 가족과의 만남을 피하며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헛간을 더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리 가족은 그의 행동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이웃이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그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친분을 강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이웃들은 자신들의 출현이 토마스를 얼마나 불안하게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조용히 정착하며 집 건설을 지켜보았다. 반면 수사관들은 상황을 다시 검토하면서 토마스가 이전에 존재했던 수년간의 고립이 이제 물리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간단한 계산으로 확인되었다. 토마스의 헛간에서 리 가족의 트레일러까지는 정확히 40m였다. 이전에 모두에게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 우연한 관찰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린웨이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7년의 평온은 한순간에 끝났다. 바로 이 외부적인 상황, 즉 새로운 이웃의 등장이 엘라이자 실종 사건의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토마스가 수년 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것이 갑자기 발각될 위협에 처했다. 리 가족의 도착은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이 임시 주거지를 바로 그곳에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토마스의 7년간의 고립을 깨뜨렸고 말 그대로 진실을 밖으로 끌어냈다. 그가 헛간 아래에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리 가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였던 냄새가 이제는 너무 심해져 저녁이 되면 그들의 트레일러 주변 공기가 말 그대로 짙어졌다. 그들은 이미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다. 토마스 그린웨이의 농장 쪽이었다. 며칠 동안 그들은 개입하지 않으려 했지만 바람이 다시 바뀌고 냄새가 견딜 수 없게 되자 리 가족은 경찰에 전화했다. 순찰대가 낮에 도착했다. 그린웨이의 부지는 잘 관리되어 보였지만 경찰관들이 헛간에 다가서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냄새는 정말로 이곳에서 나고 있었다. 토마스는 문가에서 그들을 맞았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마치 미리 대답을 생각해둔 것처럼 단호하게 행동했다. 며칠 전에 소가 죽어서 헛간 옆에 묻었어요. 그는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설명했다. 경찰관들은 그 장소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토마스는 그들을 부지 맨 끝으로 데려가 땅 한 조각을 가리켰지만 경찰관들은 곧 불일치를 발견했다. 파낸 흔적, 새 흙, 삽 자국이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이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서 냄새는 밖이 아니라 헛간 안에서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러자 경찰관들은 건물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안은 어수선했다. 연료통, 비료, 낡은 도구, 흙 포대들이 있었다. 한 경찰관은 구석에 있는 잡동사니가 다른 곳보다 더 빽빽하게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무언가를 가리려고 한 것 같았다. 판자와 포대를 옮기자 그 아래에서 금속 해치가 드러났다. 토마스는 즉시 창백해졌다. 그는 헛간 아래에는 예전에 낡은 비축물을 보관하던 지하실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경찰관들은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해치는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 즉시 짙고 묵은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한 경찰관이 손전등으로 안을 비추자 바닥에 1,000조각과 5,000원 보이는 물건들이 보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순찰대는 즉시 지휘부에 보고했고 곧 과학수사대원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은 봉쇄되었고 헛간은 폐쇄되었으며 토마스는 신문을 위해 옆으로 옮겨졌다. 전문가들이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발견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약 1.5m 깊이에서 유해가 발견되었고 그 옆에는 장신구와 몇 가지 생활용품을 포함한 개인 물품들이 있었다. 모든 것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다. 며칠 후 DNA 감식을 통해 수사관들이 이미 예상했던 바가 확인되었다. 유해는 7년 전 이 농장에서 실종된 여성 엘라이자 그린웨이의 것이었다. 이 발견은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이전의 가설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제 수사관들 앞에는 전혀 다른 과제가 놓여 있었다. 2016년의 사건 순서를 복원하고 토마스가 어떻게 수년 동안 자신의 헛간 바로 아래에 끔찍한 비밀을 간직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이 헛간 아래에서 발견된 유해가 엘라이자 그린웨이의 것임을 확인한 후 수사관들은 2016년에 실시된 수색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당시에도 농장 부지는 경찰견 부대의 참여하에 철저히 조사되었지만 수색견은 헛간을 의심스러운 장소로 지목하지 않았다.
이제 수사관들 앞에는 그날 걔가 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는지 이해해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오래된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관들은 수색의 시간 순서를 복원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걔가 엘라이자의 흔적을 따라가자마자 확신에 차 헛간으로 향했다. 그러나 입구 바로 앞에서 걔의 행동이 변했다. 동물은 속도를 늦추고 경계하며 문 근처에서 불안하게 맴돌다가 안으로 들어가기를 단호히 거부했다. 당시 경찰견 담당관은 개가 단순히 흔적을 잃었거나 사람과 관련 없는 외부 냄새에 주의가 분산되었다고 추정했다. 경찰관들은 내부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가시적인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헛간을 조사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수사관들은 다시 그린웨이 농장에 과학수사팀을 보냈다. 이제 시신이 발견된 후 그들은 헛간 내부와 해치 자체를 철저히 조사했다. 지하실 입구 근처의 표면과 흙에서 수많은 샘플이 채취되었다. 이 샘플에 대한 화학적 감정 결과는 예상치 못하고 명확했다. 입구 근처의 모든 표면은 디젤 연료와 질산염 비료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이러한 혼합물은 다른 어떤 향기도 압도할 수 있는 극도로 강하고 자극적인 화학적 냄새를 낸다. 과학수사팀은 수색견에게 이러한 농도의 화학적 냄새는 통과할 수 없는 장벽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미세한 인간의 흔적을 감지하는 능력을 완전히 차단한다. 이제 수사관들에게 분명해졌다. 2016년에 K9 부대의 실패는 우연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행동의 결과였다. 디젤 연료통과 질산염 포대는 평범한 농장의 어수선함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수색팀을 혼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었다. 법의학자들로부터도 예상치 못한 정보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엘라이자는 처음에 추정했던 것처럼 7년 전이 아니라 2023년 시신이 발견되기 약 한 달 전에 사망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녀는 살아 있었고 바로 그 헛간 아래 공간에 있었다. 실종 당시 여성은 신체적으로 건강했지만 정상적인 식사와 보살핌 없이 장기간 격리되면서 점차 쇠약해졌고 결국 이것이 사망 원인이 되었다. 밝혀진 사실들은 경찰로 하여금 엘라이자의 자발적 가출설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2016년 레무타카 고개에서 그녀의 차가 발견되어 수사팀은 여성이 스스로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확신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을 농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차를 의도적으로 외딴 곳으로 옮겼다는 것이 분명했다. 결과적으로 수사팀은 이 사건에 우연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냄새 위장부터 자동차를 이용한 거짓 흔적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명확하게 계획된 계획의 일부였다. 그리고 이 계획을 조직한 주된 용의자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수사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바로 엘라이자의 남편 토마스 그린웨이였다. 이제 수사관들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진실을 숨길 수 있었는지 밝혀내야 했다. 토마스 그린웨이가 체포된 후 수사관들은 가장 중요한 것, 즉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 집중했다. 그들은 엘라이자가 수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토마스가 왜 이 모든 것을 숨겨야 했는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돈을 찾아야 했다. 거의 항상 이런 이야기의 근원은 재정적 동기에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고전적인 조사부터 시작했다. 금융범죄 전문가들은 그린웨이의 계좌, 세금 보고서, 대출, 재산을 조사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극히 평범해 보였다. 농업활동으로 인한 소소한 수입, 안정적인 공과금 납부, 계좌에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나 바로 이 완벽한 정상성이 수사팀의 의심을 샀다. 상당한 영토를 소유한 농부가 그렇게 평탄한 재정 상태를 가질 수는 없었다. 2023년 10월 말, 경찰은 새로운 영장을 가지고 그린웨이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수사관들이 물리적 증거가 아닌 문서를 찾고 있었다. 수색은 상세했다. 금고, 개인 서류철, 오래된 가구를 확인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한 과학수사대원이 책상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그 열쇠에는 2016년 4월자로 된 구겨진 은행 금고 임대 계약서가 붙어 있었다.
종이는 마스터턴의 한 은행 로고가 찍힌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수사관들은 즉시 은행의 임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했다. 며칠 후 답변이 왔다. 금고는 실제로 존재했고 토마스 그린웨이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7년 동안 중단 없이 사용료가 지불되었다. 은행 직원들은 또한 소유주가 금고를 자주 방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총 몇 번뿐이었고 마지막 방문은 체포되기 약 한 달 전에 있었다. 이것으로 법원이 개봉영장을 발부하기에 충분했다. 절차는 며칠 더 걸렸다. 은행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했고 경찰은 모든 과정에 입회했다. 금고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는 깔끔하게 접힌 몇 개의 서류철과 두툼한 봉투가 들어있었다. 서류들은 깨끗하고 건조했으며 마치 완벽한 조건에서 특별히 보관된 것처럼 오래된 흔적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문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곧 토마스가 왜 그것들을 비밀로 유지했는지 분명해졌다. 안에는 농지 분할, 즉 서브디비전 과정에 대한 공증된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엘라이자 그린웨이는 자신의 토지 80%를 자발적으로 매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모든 서류는 2016년 4월, 즉 그녀가 실종되기 불과 한 달 전에 작성되었다. 거래는 공증 서명, 은행 정보, 인감이 찍혀 공식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한 가지 이상한 우연이 발견되었다. 엘라이자의 모든 서명은 마치 복사된 것처럼 동일했다. 필적 감정 결과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마스는 오래된 문서에서 찾은 그녀의 필체 샘플을 사용하여 새로운 서류에 조심스럽게 옮겨 적었다. 그는 80%의 토지를 매각하여 상당한 금액을 받은 가짜 거래를 미리 준비했다. 수사관들이 은행 거래를 비교했을 때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다. 매각 대금은 2016년 5월 엘라이자가 실종된 지 불과 며칠 후에 토마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금액의 일부는 곧 가명으로 등록된 해외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제 동기가 명백해졌다. 토마스는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내의 서명 없이는 땅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기를 벌이고 그녀의 가출을 위장한 다음 자발적 실종 버전을 조작하여 경찰의 주의를 레무타카 고개로 돌렸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는 남은 농장에서 살면서 얻은 돈을 쓰지 않고 평범한 삶의 외향을 유지했다. 수사관들은 또한 토마스가 2016년에 엘라이자 명의로 몇 개의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연락했다는 증거를 찾았다. 변호사는 당시 고객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다고 확인했다. 그린웨이는 서둘렀고 조용히 말했으며 구체적인 질문을 피했다. 이것은 사기가 미리 준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이었다. 이제 경찰은 완전한 그림을 갖게 되었다. 철저하게 위조된 거래, 거액의 돈이라는 동기, 그리고 금융 이체 날짜와 일치하는 엘라이자의 실종. 모든 것이 토마스가 계획을 세세하게 계획한 다음 비극의 완벽한 환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가리켰다. 금고를 개봉한 후 수사팀은 이것이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라 냉정하고 계산적인 계획이었다고 최종적으로 확신했다. 동기가 발견되었다. 돈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왜 엘라이자가 사라졌는지, 왜 경찰이 그녀의 자발적 가출을 믿었는지, 그리고 왜 토마스가 7년 동안 의심을 사지 않고 평온하게 살았는지. 이제 수사팀은 마지막으로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세월 동안 엘라이자를 감금할 수 있었고 왜 주변의 누구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는지 밝혀내야 했다. 토마스 그린웨이가 체포된 후 그를 마스터턴 경찰서로 이송하여 공식 신문을 진행했다. 그는 2명의 형사 맞은편 책상에 앉아 말없이 책상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사관은 즉시 핵심 사실부터 시작했다. 토마스 앞에는 엘라이자의 유해가 발견된 현장의 사진과 과학수사팀의 보고서가 놓였다. 경찰관은 전문가들이 신원을 확인했으며 여성이 7년 내내 토마스의 농장에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린웨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호흡은 눈에 띄게 거칠어졌다. 그런 다음 수사관은 주된 동기로 넘어갔다.
그는 토마스에게 은행 금고에서 발견된 문서 사본을 제시했다. 토지 매매 계약서와 엘라이자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필적 감정가의 결론이었다. 그린웨이는 서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시선을 피하는 등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수사관은 또한 매각 대금이 신속하게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으며 곧 모든 이체 경로가 완전히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마스에게 마지막 일격은 2016년에 이미 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던 변호사의 증언이었다. 경찰관은 이제 수사팀이 재판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며 토마스에게 유일하게 합리적인 결정은 경찰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토마스는 대화 내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수사관을 쳐다보았다. 순간의 망설임 끝에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엘라이자의 차를 직접 레무타카 고개로 몰고 갔으며 개를 동원한 수색이 있을 것을 알고 헛간의 냄새를 화학물질로 의도적으로 위장했다고 자백했다. 자신의 행동을 금융 사기가 발각될 것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힘든 자백은 엘라이자가 실제로 이 모든 세월 동안 헛간 지하실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토마스는 짧게 설명했다. 그는 그녀를 잠시만 숨길 계획이었지만 모든 것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임시방편이 수년간의 비밀로 변해버렸다고 했다. 이제 경찰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파악했다. 바로 금융 사기가 토마스를 그토록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린웨이는 말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세부 사항들을 계속해서 털어놓았고 오직 완전한 협조만이 자신의 미래 운명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사관들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으로 토마스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이 끔찍한 비밀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서 지킬 수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토마스의 진술은 중요했지만 수사관들에게는 확고한 증거가 필요했다. 단순한 말과 자백만으로는 재판에 충분하지 않았다. 어떤 세부 사항이라도 경찰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다. 가장 큰 의문은 농지 매매 문서에 관한 것이었다. 사건을 반박할 수 없게 만들려면 서명 위조를 최종적으로 확신해야 했다. 수사관들은 웰링턴에 있는 법무부 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작업은 복잡하고 세심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엘라이자의 원본 필체 샘플을 최대한 많이 요청했다. 개인 일기, 친구와 친척에게 보낸 편지, 그녀가 서명한 수표, 그리고 2016년 실종 이전에 작성된 공식 문서들이었다. 비교는 수십 가지 특징에 걸쳐 이루어졌다. 개별 글자를 쓰는 방식, 펜의 압력, 특징적인 선, 심지어 필체의 기울기 각도까지 분석되었다. 조사는 여러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그들은 엘라이자의 진짜 필체 스타일을 확립하고 그 개별적인 특징들을 상세히 기술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다. 그런 다음 직접적인 비교가 시작되었다. 논란이 된 계약서의 각 서명을 수십 배 확대하여 그 개별적인 세부 사항과 특징들을 철저히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임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결론은 반박할 수 없어야 했고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했다. 경찰이 첫 예비 결과를 받기까지 2주가 걸렸다. 필적학자들은 이미 그때 자신들의 결론에 확신을 가졌지만 더 큰 신뢰성을 위해 조사를 반복하고 다른 도시에 추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얻은 데이터를 2번 재확인한 후 전문가들은 상세하고 최종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짧고 명료했으며 모호함의 여지가 없었다. 수사관들은 문서의 모든 줄을 주의 깊게 검토했다. 감정 결론에는 엘라이자의 필체가 특별한 지식과 훈련 없이는 숙련된 사람조차도 재현하기 불가능한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이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위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진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수사의 추측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필적학자의 단호한 결론이었다.
2016년 4월자 토지 분할에 관한 문서의 서명은 엘라이자 그린웨이의 손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문서의 서명은 100% 위조입니다. 이 결론은 토마스의 사기에 대한 수사의 주요 가설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경찰은 그의 자백뿐만 아니라 범주의 재정적 동기에 대한 웨이티한 과학적 증거도 확보하게 되었다. 필적 감정은 엘라이자의 서명 진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종결시켰고 토마스에 대한 사건을 법률적으로 흠잡을 데 없게 만들었다. 수사관들은 재판에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 복잡한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 즉 토마스가 어떻게 7년 동안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조금도 사지 않고 엘라이자를 농장에 물리적으로 감금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토마스 그린웨이가 죄를 자백한 후 수사관들에게 남은 것은 그의 행동 동기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웃들에게 토마스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눈에 띄지 않는 농부였으며 심각한 비밀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토마스의 자백은 경찰로 하여금 그의 이미지를 완전히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토마스는 사건의 근본 원인이 재정적 어려움이었다고 설명했다. 엘라이자가 실종되기 몇 년 전 그는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점차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손실이 적어 토마스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는 멈출 수 없게 되었고 불어나는 빚을 갚을 돈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 순간 유일한 구원책은 아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다. 문제는 엘라이자가 결코 토지 매각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녀에게 땅은 부모님에 대한 중요한 기억이었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토마스는 비밀리에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엘라이자가 비극적인 사건 이후 농장 일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주거구역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는 그녀의 서명을 위조하고 먼 곳의 땅을 신속하게 팔았다. 그곳은 그녀가 오랫동안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외지고 거의 방문하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그의 계산은 틀렸다. 2016년 5월 18일 저녁 엘라이자는 우연히 자신의 토지 구획이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은행 명세서와 문서를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설명을 요구했다. 토마스는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고 성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설득했으며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엘라이자는 단호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다. 토마스는 그 순간 공포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그는 엘라이자를 붙잡으려고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는 세게 뿌리치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다. 토마스는 모든 일이 빠르고 예기치 않게 일어났으며 그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사를 부르는 대신 그는 두려움에 굴복하여 일어난 일을 숨기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그는 엘라이자를 헛간 아래에 낡고 버려진 지하실에 숨겼다. 처음에는 시간을 벌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엘라이자의 실종을 위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차를 레무타카 고개로 몰고 가 개인 물품을 안에 남겨두어 자발적으로 떠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수사관들은 토마스에게 논리적인 질문을 던졌다. 왜 그는 엘라이자를 살려두어 발각될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했는가? 제거했다면 그의 범죄를 영원히 숨길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토마스는 그저 그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엘라이자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행동이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였다고 인정했다. 이것이 그가 자신을 정당화하고 비록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처음 몇 주 동안 토마스는 정말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지만 점차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졌다. 그는 엘라이자와의 상호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지하실에서 그녀의 생명을 최소한으로만 유지했다. 그의 일상은 그가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거짓말의 순환으로 변했다.
이제 그의 자백 이후 수사팀은 토마스의 진술을 확인하고 재판을 위한 설득력 있는 증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 사건을 상세히 복원하고 모든 범죄 정황을 검증해야 했다. 수사팀이 재구성한 사건의 전말은 토마스 그린웨이가 각 단계를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이웃이 나타난 후 그의 계획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엘라이자와의 다툼 후 그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무에게도 일어난 일을 알리지 않았다. 공황 상태에 빠진 토마스는 그녀를 헛간 아래의 낡은 지하실로 옮겨 무거운 해치를 닫고 건축 폐기물로 위장했다. 이 공간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금속 천장으로 되어 있어 땅속 깊이 위치해 있었고 소리가 거의 새어나가지 않았다. 흔적을 완전히 감추기 위해 그는 바닥에 디젤 연료를 붓고 비료 포대를 흩뿌렸다. 그런 다음 토마스는 엘라이자의 차를 레모타카 고개로 몰고 가 문서와 개인 물품을 안에 남겨두었고 아침에는 직접 경찰에 그녀의 실종을 신고했다. 그의 행동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의심을 사지 않았으며 다툼과 자발적 가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농장 수색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사건은 곧 그녀의 차가 있던 고개로 초점이 옮겨졌다. 처음 얼마 동안 토마스는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았다. 그는 엘라이자를 방문하여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며 그녀의 생명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매달 두려움은 무뎌지고 죄책감은 무관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헛간 아래에 점점 더 드물게 나타났고 아내를 자신의 실수를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몇 년이 단조롭게 흘러가다 2023년 8월 이웃 부지에 리 가족이 이사왔다. 그들의 등장은 토마스에게 재앙이었다. 그들이 짓기 시작한 집은 헛간에서 불과 40m 거리에 있었다. 이제 근처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 일하고 이야기하고 장비를 움직였다. 토마스는 자신의 평소 헛간 방문이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장소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엘라이자 방문을 완전히 중단했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9월 더위가 심해지자 헛간 아래에서 심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토마스도 그 냄새를 느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파내거나 옮기거나 흔적을 없애려는 어떤 시도도 소음과 주목을 의미했다. 그는 이웃들이 듣거나 알아챌까봐 두려웠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냄새가 흩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리 가족이 처음 불쾌한 공기에 대해 불평했을 때 토마스는 끝이 가까웠음을 깨달았다. 그는 떠나지 않았다. 도망치면 그가 첫 번째 용의자가 될 것이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경찰이 다시 농장에 왔을 때 놀란 척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이번에는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알고 있었다. 수사팀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토마스가 엘라이자를 감금한 것은 악이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행동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자신을 살인자로 만들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내를 제거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이 두려움이 그의 덫이 되었다. 속임수와 고립 속에서 보낸 7년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즉 발각으로 끝났다. 수줍된 증거와 그의 자백은 사건을 종결시키기에 충분했다. 수사관들은 자료를 준비하고 토마스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으며 기소 의견서를 검찰에 넘겼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결뿐이었다. 토마스 그린웨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2024년 4월에 시작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오랫동안 비극의 희생자로 여겨졌던 사람이 그를 잘 알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사는 수개월에 걸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 입장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밝혔다. 첫 번째 항목은 사기, 즉 엘라이자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분할하고 매각한 혐의였다. 그 다음으로는 7년 동안 아내를 납치하고 감금한 혐의가 이어졌다. 마지막이자 가장 무거운 항목은 2016년 5월 그날 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상해 혐의였다.
재판에서는 필적 감정가들이 출석하여 문서의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어서 경찰견 담당관들이 증언하여 2016년에 실패한 흔적 수색의 세부 사항과 왜 특별히 훈련된 개들이 엘라이자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설명했다. 증언은 차분하고 구체적이어서 수집된 증거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더욱 강화했다. 토마스의 변호사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단지 사건의 정황을 완화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범죄가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발각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인해 충동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의뢰인이 극심한 공황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모든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법원을 설득하려 했다. 토마스 자신은 재판 내내 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법원이나 변호사와 대화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마비된 상태에 있는 것처럼 판사에서 증인으로 시선을 이따금 옮길 뿐이었다. 배심원단은 평일을 위해 퇴정했고 상당히 빨리 결정과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예외 없이 모든 혐의에 대해 토마스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판사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형벌을 선고했다. 중범죄 교정시설에서 복역하는 징역 30년이었다. 형량이 늘어난 것은 다수의 범죄와 피해자가 7년 동안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보낸 상황의 특별한 심각성 때문이었다. 판결이 선고될 때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고 잠시 후에야 참석자들 사이에서 나직한 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토마스는 마치 미리 그런 판결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일어나서 말없이 법정 밖으로 끌려갔다. 재판은 끝났다. 거의 8년 전에 시작된 긴 이야기는 논리적인 결말에 이르렀다. 재판은 모든 의문을 해소했고 토마스가 만들어낸 불행한 호라비의 이미지를 완전히 파괴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법원의 결정과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판결 후 토마스 그린웨이의 이야기는 점차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느껴졌다. 농장은 여러 번 경매에 붙여졌지만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당국은 악명 높은 헛간을 포함한 모든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농장에는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만 남았다. 우연히 사건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던 리 가족은 부지를 팔고 곧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인터뷰에서 그들은 기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불안한 기억 속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 환경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동기, 방법, 범죄 정황을 규명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고 처리되었다. 설명되지 않은 유일한 점은 토마스 그린웨이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 수사팀은 겉보기에 완전히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7년 동안 자신의 진짜 본성을 숨기고 매일 이웃들 앞에서 평범한 삶의 환상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농장은 더 이상 없다. 법적으로 사건은 영원히 종결되었다. 그러나 토마스 그린웨이라는 인물의 심리적 수수께끼는 겉으로 평범한 삶 뒤에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미해결로 남았다.